네, 계속해서 시장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관심을 가졌던 9월 미국 고용 지표, 여전히 노동시장 탄탄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 유럽발 지정학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고 강달러도 계속되는 상황인데 지금의 현 상황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좋다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긴축을 더 세게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식의 분석은 양비론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차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노동 고용 지표가 얼마나 좋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비농업 고용 지수라고 정부에서 나오는 ADP 민간 고용 말고 정부에서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예상치가 25만 명 증가인데 26만 명 증가됐다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렇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세가 보세요. 올해 1월 달부터 추세가 지금 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기업에서 신규 고용을 하는 게 예상치보다 100만 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저도 아직 미스테리인데 실업률이 예상치가 3.7을 찍었는데 3.5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형태에서 인플레이션 쉽게 안 꺾이기 때문에 긴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긴축을 됐을 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용이 좋으면 경기가 좀 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약해지는 그런 버팀목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석하기 나름의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연준 위원도 보니까 브레이너는 부회장도 보니까 뭐 약간은 센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지표를 볼 때 선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선행 지표 이번에 뭐 지금 모든 기사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중에서 헤드라인보다는 근원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 그건 쉽게 안 꺾일 거다. 뭐 이 기사가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근원 물가 지수가 안 꺾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면 30년 모기지금리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지금 이게 7%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나왔다 이랬잖아요. 연준이 렌트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왜냐하면 CPI의 핵심 CPI가 근원 CPI의 가장 중심에 렌트비가 있거든요.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꺾어야 되는데 그거를 꺾기 위해서 10년물 국채에 연동되는 30년 모기지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7%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가 못 버틴다고 했잖아요. 한 5%까지 올라갈 때는 집을 산 사람들이 내가 모기지금리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올라가 버리면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나왔던 케이스 실러 지수를 보면 고점에서 뚝뚝 떨어져요. 연간도 쭉쭉 떨어지고 있고 월간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렌트비가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번 CPI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후행으로 지표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행 지표를 자꾸 보면서 선행 지표를 보면서 가야지 지금 나오는 지표를 자꾸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 시장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되게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지표도 계속 세고 후행 지표도 세다 그러면 오케이 인정. 근데 지금은 지금 늦게 나오는 후행 지표만 되게 아직 안 떨어지는 거고 선행 지표는 벌써 꺾이고 있는데 그렇게 과하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떨어진 건 원래 하락의 클라이맥스에 보면 이 지표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벌써 지금 다 꺾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뭐 위안한 안심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팩트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걸러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오늘 이제 코스닥은 4% 넘게 빠지기는 했고 뭐 이번 주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궁금한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실까요? 제가 좀 금방지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지난주 저점도 안 깨졌죠. 근데
시장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시장이 떨어졌다, 종목들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중요한 변화가. 예. 그거를 잡아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 미래에 어떤 형태의 주도주가 바뀌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예. 그 전에 그걸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도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코스피 지수대별 코스피 PBR하고 퍼의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보여드리면 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100%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시장이 0.83이고 저평가된 건 다 한다. 그런 얘기 누가 모를까. 예.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이 자료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방송 나와서 그런 뻔하고 진부한 얘기 하려고 이런 자료를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좀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자, 2003년도 3월 17일 날 시장이 떨어졌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바닥이 언젠가 하면 9일 때였어요. 2001년도. 근데 그때는 제가 그 금투협에 가서 데이터를 다 뽑아보니까 PBR이 안 나와요. 퍼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아예 볼 것도 없고, 왜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 PBR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마주지 이런 게 안 보거든요. 2008년도에 보면 리먼브러스 사태 때 그때는 515에 들을 때 0.859, 12.96이었어요. 예. 그때는 PBR은 낮았는데 퍼는 꽤 높았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올라갈 때 차화정 장세가 나와버린 거예요.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퍼가 높으니까. 예. 그리고 2020년도에는 보면 되게 특이한 게 PBR이 0.59예요. 코로나 때. 낮네요. 예, 2023년도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잠시 잠깐 고개 탁 왔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최저점을 따지면 0.59고 평균은 0.8에서 7이에요. 예. 그리고 PBR이 12.09입니다. 예. 제가 이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지금 PBR은 뭐냐면 0.83이에요. 그것도 9월 30일 기준. 예. 그러면 지난주. 예. 근데 퍼는 보세요. 2008년도, 2020년보다 퍼가 더 낮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데 좋은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제가 분명히 PBR은 싼 게 맞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2003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2020년도 PBR이 낮으면 그러면 시장에 종목들이 안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렇죠. 10월 달 들어와서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가 폭락을 하네. 그렇죠. 지난주에 특히 많이 빠졌었죠. 그러면 여러분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PBR이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폭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PBR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자료 보세요. 좀 제가 분석을 좀 다르게 하려고 예. 지금 갖고 왔는데요. 지난달에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있어요. 예. 세계적인 펀드 메이저, 그러니까 해치 펀드 메이저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예.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인데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하고 레이 달리오는 해치 펀드계의 대부죠.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내년에는 디플레이션 시대가 아니고 인플레이션 시대고 앞으로 고금리 시대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미국 시장이 우상향하는 건 없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기존에는 디플레이션, 저금리, 확장, 유동성, 경기가 호황 국면이잖아요. 예. 근데 미래는 어때요? 레이 달리오도 그런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4에서 5% 정도. 예. 뭐 8, 9 이건 말도 안 되고 4, 5%고 고금리도 4에서 한 3, 4, 5% 정도 된다. 이제는 예. 저금리 없다. 유동성도 확장 없다. 축소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침체 국면이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장이 한번 크게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시장이 그게 박스권을 묶이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빅 트렌드가 변해버리면 예. 주도주가 변해버려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아까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예전에 디플레이션이고 저금리고 확장이고 호황일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PBR이 퍼가 50배라도 예. 쌌어요. 성장주의 그래도 쌌어요. 왜냐하면 멀티플 더 쳐주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고 고금리고 축소고 침체면 PBR 50배가 아니라 30배도 비싸요. 비싸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막 떨어지면서 시장 PBR은 0.8을 찍었는데 얘네들은 앞으로 오는 미래의 트렌드를 보면 비싼 거예요. 예. 자, 그럼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는 이제는 성장수의 시대가 끝났고 고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고퍼주의 멀티플을 안 쳐준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퍼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퍼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고퍼주 장세, 그러니까 성장주가 한 8년을 내리갔거든요. 예. 엄청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예전에 가치 투자를 하면
기업 가치가 되게 싼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까 트렌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전의 트렌드는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고금리에서 저금리 유동성은 되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 구간이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가치 투자를 볼 때 PBR 보는 게 아니라 펄을 보는데 예전에는 펄을 계산할 때 주가가 떨어져서 퍼가 싼 게 있고 예. 실적이 올라가서 퍼가 싸지는 게 있어요. 예. 그럼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실적이 올라가서 퍼가 싸진 형태가 맞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실적이 되게 좋은데 퍼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 섹터들이 이번에 향후에 주도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는 고퍼주에서 저퍼주로 바뀌는데 예전에 가치 투자를 했던 그런 저퍼주가 아니란 말이죠. 또 두 번째는 다음번에 오는 저퍼주에서는 실적 베이스지 주가 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PBR의 개념이 아니고 퍼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 EPS의 개념이죠. 또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미래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 가치가 되게 싸다라고 생각하면 퍼가 낮다라고 들어가지만 이제는 예. 뭐가 있습니까? ESG라는 분명한 미래 트렌드를 그렇죠.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ESG에 대한 테마를 물고 가지 않으면서 저퍼주가 아닌 거는 아무리 기업 가치가 싸더라도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를 할게요. 지난주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게임주가 떨어졌던 거는 예전에 멀티플 장세에서는 가능했지만 아무리 시장이 0.8배, 0.7배 PBR이 저평가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오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유동성 축소, 경기 침체에서는 30배도 비싸다고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0.8에서 지수는 안 떨어지지만 그런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네. 삼성전자 다음으로 네이버, 카카오 많이들 들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더 하방을 열어둬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너무나 그 예전에 그 그러니까 예전에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저금리, 유동성 장세에서 그 펄을 인정받던 그 멀티플에서 빠지는 단계잖아요. 그 뭐든 간에 심리적으로 빠지는 단계는 다시 올라오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래의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갇힐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퍼 자체가 예전에 그런 저금리의 그런 멀티플을 반영하는 퍼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기술적 반등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오면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퍼주를 참던데 실적 베이스와 ESG를 겸비한 저퍼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도주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잘 안 빠지고 종목들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어제 지난주에 나왔던 거다. 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온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실적은 괜찮은데 퍼가 낮은 섹터 네. 간단하게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예. 다음 제 1분밖에 없어서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하면 안 될까? 왜냐면 급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예. 시장 메커니즘이 낙폭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쪽 가야 되거든요. 네. 내년이니까 예. 지금부터 그런 종목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규 A1 리서치 대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